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연대 공동대표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근데 그 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 사안인데, 다만 과세 대상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종합부동산세의 또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 대상 금액을 판단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하는 경우에, 또 공동 명의 이외에 다른 주택을 또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부과하는 그 사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소유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부인이 소유하는 주택. 이렇게 해서 1세대가 3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공시가액으로 6억 원, 그 다음에 부부 공동 소유인 주택 가격은 8억 원, 그 다음에 부인이 보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2억 원. 이런 경우에 그 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다르고, 또 이제 소유 그 개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과연 이 경우에 남편하고 부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남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짜리 주택 하나와 부인과 공동 반반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보유하고 있으므로 6억 원 플러스 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는 걸로 남편은 돼 있고요. 부인인 경우는 그 4억 원 공동 소유인 4억 원과 또 다른 부인 명의의 2억 원짜리 주택이 있을 경우에 6억 원의 그 주택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편인 경우는 10억 원의 주택 그 보유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초과할 때 과세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남편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부인인 경우는 공동주택인 4억 원과 별도주택인 2억 원 합쳐서 6억 원이기 때문에 공제금액 9억 원을 미달해서 과세를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이제 같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그런 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안 되고의 그런 어떤 사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이제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유하는 그런 어떤 주택인 경우는, 사실 그 소유자의 그 연령이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소유자인 경우는 그 고령자 세액공제다 해서 종부세 부가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고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는 30%, 70세 이상인 경우는 40%인 고령자 세액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뭐 그 보유 기간이 5년에서 10년인 경우는 20%, 10년에서 15년 기간인 40%, 15년 이상인 경우는 50%의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자에 해당이 되면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 중복 적용한 경우는 최대 9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그 받을 수는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 중복 공제의 한도를 최대
8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담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80%까지 공제받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매도자인 경우는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고 매수자인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해야 절세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그 매도 기준하고 매수 기준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자인 경우는 반드시 5월 31일 1일까지의 잔금 청산이 되는 도로 그렇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매수자인 경우는 잔금 청산일이 7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을 5월 했더라도 잔금 청산일을 7월 6월 저기 그 그러니까 매수자인 경우는 잔금 청산일을 5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매도자인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잔금 청산일을 5월 31일로 하고 매수자인 경우는 7월 1일 이후로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참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그 어떤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그 부과하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는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뭐 말씀으로 드려서 설명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그런 묻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와 그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그 기준에 초과된 경우는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보유하던 재산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러면 또 양도할 경우는 또 그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또 어떻게 내는지 요거를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양도를 할 때 양도 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취득할 때 취득가액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세율을 적용해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러면은 기준은 뭐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 그래서 2010년인가 그때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이후로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무조건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상에도 실거래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에 대한 이제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감정가액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실질 거래가액으로 과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취득 시점에서 그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소위 말하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취득세를 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런 그 검인 계약서라 그래 갖고 그 공시지가라든가 기준시가로 그 매매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부동산 주택을 양도할 때 매매는
양도에는 실거래가가 반드시 적용된다 그래서 그 실거래가액인 매매계약서를 갖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는 사실 그런 검인계약서로 통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취득 당시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기준 시가를 환산해서 그 취득가액의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점에서 동일 조건의 다른 그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런 사례가를 찾아서 적용이 되거나 또 아니면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러면은 그런 실질 거래가액이 없는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럼 적용하는 순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일단은 실거래가가 없을 때 제일 다음 후순위로는 매매 사례가 또 매매 사례가가 확인이 안 된 경우는 감정평가액 또 감정평가액이 없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마저도 잘 안 그 경우에 그 계산이 안 될 경우는 뭐 마지막으로 기준시가 그러면 양도시에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실 최근에는 금융거래 같은 그것이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뭐 만에 하나 내가 실제 양도가액을 뭐 밝히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시에도 매매 사례가가 적용이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감정가액 그리고 마지막에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양도 때에 적용하는 가액이나 취득할 때 적용하는 가액이 이런 그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하고 양도할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주택에 대한 어떤 그 뭐 수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지출 공사를 해서 보수 공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런 어떤 지출된 비용을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이 아닌 경우는 그런 자본적 지출 비용을 인정을 하지 않고 3%의 비용을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하는 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를 하는 양도소득세가 취득 시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 변동에 의해서 양도 차익이 많아지는 건 불가피한 사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때에 따라서 그 대신 어떤 지출된 필요행비를 내가 인정받으면 오히려 양도 차익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실질 거래 취득 시에 거래 가액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또 그런 거 적용 못 받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불리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취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은 이제 양도차익에 대한 이제 세금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계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과세 기준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단 고가주택 2021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이상인 경우는 고가주택이다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초과되는 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이고 12억 이하인 그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택,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인 경우는 공동주택이라 그런 경우는 없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건축 건물과 거기에 부수되는 토지까지를 주택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택, 그 주거용이나 상업용 주택의 양도인 경우는 그 부속 토지가 주택 전착 면적의 3배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초과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과 상가 주택을 우리가 이제 겸용주택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주택 면적이 큰 경우는 2022년 이전까지는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